자, 들어왔습니다. 국수홍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22의 기출 수정한 어떤 모의고사예요. 자, 22의 기출은 평이하면서도 참 좀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원래는 이거 1월 날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1월 날 제가 일산 방문가 이론 총정리하느라고 제가 그냥 피곤해서 오늘 올립니다. 자, 20의 기출을 수정해요. 자, 들어간다. 자, 스탑. 자, 문제 푸셨습니까? 자, 일단 가격의 원칙에 대한 건데 일단 평이한 문제였어요. 왜? 뒤가 문제인 거죠. 자, 한 필지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 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평가를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토지의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에 보상을 해준대요. 수용 때문에 보상을 해준대. 그러면 보상을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부분평가예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 것이죠. 자, 문제는 뒷문장이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뭔지 모르겠어. 도시지역의 공업입지가,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입지, 아이고 말이 꼬이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뭐에 설명됩니까? 뭔지 몰라. 우리 기본서에도 우리 시험에 다 한 번 나온 거고. 그러면 이런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기회비용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기회비용 아니면 균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균형의 원칙은 항상 뭐가 포인트예요?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을 때 부동산의 가치는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딜 봐도 내부 구성 요소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기회비용의 원칙은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 이렇게 찾으라는. 됐습니까? 오늘 다 이런 문제예요. 2번 스탑.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가 살짝 잘려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렸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이 평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놈을 좀 봐요. 자, 여기는 주로 어떤 걸 냈냐 그러면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준이에요. 즉 감정평가업자들이 또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표준지를 평가해야 됩니까? 요약집으로는 159페이지예요. 그럼 일단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왜? 부동산의 가격 공시는 전부 다 적정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적정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 빨리 찾아보셔야 돼. 그 다음에 실제 용도. 자,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당시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지목이 중요합니까? 실제 이용 상황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항상 실제 이용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공부상 지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 제가 말했어. 항상 이용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조사 평가합니까? 당연히 공시의 기준이 되는 1월 1일자 이용 상황이죠. 공시 기준일. 그럼 바로 지문 하나 봐요. 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5번이에요. 표준지의 평가는 5번부터. 자,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데 항상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현장 조사 당시라고 해야 돼요. 공시 기준일 기준의 이용 상황이에요.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라고 했죠. 기준 시점. 그래서 어떤 분이 카페 기준 시점 꼭 암기하겠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시점이 나오면 항상 공시 기준율이에요. 공시 기준율, 공시 기준율, 공시 기준율. 이게 공시 기준율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다음에 표준지는 토지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추계하려고 갔더니 대부분 위에 정착물도 있고 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 등의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대부분 토지에. 그러면 정착물이나 사법상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정착물이나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죠. 이런 걸 우리가 나지를 상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법상 제한을 항상 받는 거죠. 즉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이딴 거 상관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계획 제한이라는 건 전부 다 도시 계획, 즉 공법상의 제한이에요. 따라서 모두 다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반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는 건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이익만을 반영해야겠죠. 현실화 구체화도 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요. 요 지문은 자주 나오는 거죠. 표준지 아니죠. 1번 표준지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 인해서 공시기준율 현재. 일단 공시기준율이 보여야 돼.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 이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개발이익이죠. 이건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옳은 지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은 면상을 쫙 표주리, 이게 바로 표주리잖아요. 표주리. 그리고 지용도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요 지문은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논점은 없어요. 그냥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할 때는 거래 가격도 고려하고 임대료도 고려하고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거야.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해.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나지상정이. 잘 보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표준지 조사를 할 때는 토지예요. 표준지가 토지. 그래서 토지를 평가를 갔더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의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그런 걸 다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주택을 평가하러 갔어요. 표준주택. 그럼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택한 거죠. 주택이죠. 주택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주택을 평가하러 갔더니 저당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느냐, 이것만 문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지는 토지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즉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법상의 저당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택이에요. 주택. 표준주택은 주택은 당연히 토지 위에 건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착물에 대한 문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이니까 정착물이 있어야죠. 따라서 요 놈만이 문제되는 거예요. 요 놈만 사법상의 권리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하러 갔더니 표준주택에 건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정착물은 아니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전세권 등 이런 게 사법상의 권리죠.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정답은 5번이 틀린 거고. 자, 부동산 증권입니다. 스탑. 자, 풀어보셨죠? 자,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뭐 그럴듯은 합니다만 우리가 딱히 정확히는 모르겠죠. 우리가 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통과. 자,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이놈이 틀렸잖아요. 이게 CMO죠. CMO라고 나와야죠. 그 정답은 2번인 거야. 그런데 이 질문 좀 자주 보세요. 특히 3번, 4번, 5번 이런 것 좀 자주 보세요. 왜? 영어가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일단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바로 요 앞이잖아요. M, P, T, B네. 이게 MPTB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MPTB는 M, P, T, S와 M, B, B를 혼합한 혼합형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3번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죠. MBB는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죠. MPTS는 지분형 채권.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MBB는 순수 채권형. MPTB는 혼합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계층 저당증권. 자, 저당증권의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냐, 안 갖냐. 자, 다계층 저당증권은 MPTB 혼합형의 일종이죠. 혼합형. 혼합형은 투자자가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는데 투자자는 항상 현금,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을 가져가죠. 소유권은 항상 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스타트. 자, 보셨나요? 이것도 요령이 좀 필요해요. 1번 지문을 봤더니 대체 효과가 있어요. 아니, 대체 효과가 뭔지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요, 제발. 2번 읽지 말고.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럼 2번. 인구의 감소라는 원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럼 이걸 봐야죠. 지금 수요의 변화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논점은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인구의 감소, 가격 이외의 요인. 그리고 형태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땡큐죠.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야. 자,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라겠어요? 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건축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자, 주택시장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해야죠. 땡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거래량은 이게 틀렸네. 거래량은 늘어야죠. 그리고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개념은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재화를 사고자 하는 수량,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소요는 한참 한 지가 오래됐네요. 필요량이에요. 필요량. 자,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먼저 주택의 필요량을 조사한다고요. 이 필요량을 주택 소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need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 소요하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산한 주택 필요량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다르겠죠. 용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1번 같은 걸 몰라도 정답은 4번에서 이렇게 찾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4번에서. 그러니까 1번은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대체 효과. 우리 대체 효과라는 걸 명확히 본 적은 없지만 평가론에서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유사한 부동산은 가격이 유사해지는 거죠. 재화가 비슷하면 가격도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대체 효과예요. 즉 소비자들은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항상 가격이
싼 걸 선택하잖아요. 이걸 대체 효과라 그래요. 항상 소비자들은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비슷한 물건 중에서 가격이 싼 쪽으로 소비를 대체시켜요. 가격이 싼 쪽으로. 자, 그럼 보세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이 주택, 요 임대주택은 비싸 보이잖아요. 임대주택. 이게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놈의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 싼 것으로 다른 재화로 소비를 대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이 오른 요 임대주택의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는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보다 싼 걸 선택한다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랑 이 출제자 의도는 주택하고 다른 재화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임대료가 올랐고 이 가격이라고 하죠. 이쪽은 가격이 올랐고 이쪽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요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진 걸.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비는 감소한다. 이런 뜻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한번 듣고 흘려요.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 자, 풀어봤습니까? 얘가 지금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인데 웃긴 게 뭐 신탁 개발도 있고 이 개발 신탁이 우리 개발의 방식의 신탁 개발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프로젝트 금융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 신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탁 개발에서는 항상 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개발을 믿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서 믿고 부탁하잖아요. 그럼 일단 위탁자와 수탁자로 나누면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한 주체죠. 신탁을. 그래서 부탁을 하는 자,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위탁자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우리가 토지개발 신탁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회사에 믿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까지 넘어갔으니까 모든 자금의 조달은 신탁회사가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토지개발 신탁에서 자금은 누가 조달하고 관리합니까? 당연히 신탁회사야죠.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돼야 된다고. 수탁자라고. 1번이 틀렸어요. 옳은 거 찾는 건가요? 아, 틀린 거.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자, 그 다음에 요게 3번 지문이 하나 더 있어요. 토지개발 신탁에서 차입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자금은 누가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차입자도 개발에 필요한 돈은 신탁회사가 자신이 차입자로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이 나오면 아직도 이 구조를 모르셔. 자, 일단 이걸 보자고요. 개발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항상 은행이 개발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자가 독립된 제3의 회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하고 대출 기관은 이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이 그렇죠. 운영되는 거예요. 집행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자금은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관리하겠죠. 근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일단 요 개발 사업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에다 대출했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대출에서는 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특별 계좌를 쓰잖아요. 바로 이 위탁 계좌가 바로 에스크로우 계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위탁 계좌 뭔지 모르지만 뭐 특별 계좌야 이렇게 지금 넘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에스크로우 계좌. 이게 틀려. 이 에스크로우라는 게 특수한 제3의 기관에 자금을 관리해달라고 이렇게 위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 대출, 일반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누가 되는 거야? 요 그림에 의하면 프로젝트 회사란 말이야. 요 프로젝트 회사를 프로젝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사. 그래서 이걸 특수 목적 회사라고 부릅니다. 요걸 특수 목적 회사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SPC라고 부릅니다. SPC. 예, Special Purpose Company. 아, 이거 발음 좋다. 특수 목적 회사. 아무튼 맞았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프로젝트 금융은 자, 이렇게 개발 사업자와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회사를 매개로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은 개발 사업자에게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답은 요놈이죠. 요 토지개발 신탁에서 항상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개발을 좀 믿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수탁자고 신탁회사는 모든 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고 자신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6번 경제론이에요. 얘는 계산 문제지만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자, 스타트. 자, 풀어보셨죠? 자, 이 문제도 요령 있죠. 뭐 소형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 때 소형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오피스텔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재화가 2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항상 말했어. 뭘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 인과관계를 찾아줘야 된다. 인과관계. 그러면 얘의 인과관계는 뭡니까? 소형 아파트 인과관계를 찾을 때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 그러니까 결국 요놈이에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2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의 소비는 5%가 줄고 오피스텔의 소비는 7% 증가하고 소형 아파트의 소비는 줄고 오피스텔 소비는 늘었다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게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아니에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측정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냐 적으냐를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만 칠 수 있으면 돼. 소비량의 변화 5%에다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몇 배?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비탄력적. 그리고 재화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따라서 변하느냐 반대로냐 이걸 찾아줘야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근데 오피스텔 수요는 따라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관계죠. 대체관계. 예? 자, 이게 중요해. 자, 그런데 이거 보셔. 이 문제도 벌써 요령이야. 이 문제가, 맨날 미스터 국이 풀어줬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 요거 봐. 탄력성, 요건 수치 측정해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관계를 뭐라 해야겠어? 아니, 대체자라고 해야 돼요? 보완제라고 해야 돼요? 아니, 뭔지 몰라도 셋 중에 하나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찍더라도 단위 탄력적 이런 거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찍어줘야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3번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럼 보시자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소형 아파트의 소비가 5% 감소했어요. 항상 소비량의 변화 5%에다 동그라미 치고 임대료보다 가격보다 더 적게 변했네?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답 5번. 자, 간만에 우리 미래가치 현재가치 한 번 더 있습니다. 스탑. 자, 얘는 지금 현재가치 구하라는 건데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현금 스케줄을 그려달라고 그랬죠. 지금 2년 동안이고 매년 연말이니까 이렇게 해놓죠. 딱 요 그림이 시험지에 그려지고 바로 계산기를 끄집어서 첫 번째 2천은 앞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되죠. 근데 이자율이 10%니까 나누기 1.1. 2천 나누기 1.1에서 1818 적어놓고 두 번째는 앞으로 두 칸 와야 되니까 2천 나누기 1.1 나누기 1.1 계산기 쳐서 1652 찾아내고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3470이 나와요. 3470. 근데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원 단위 없애버리면 정답은 34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 요 놈은 틀렸을 거예요. 요 놈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이게 요령이 있어요.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일단 공간 개념이겠죠.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 그런데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이 매출이 발생하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는 다르겠죠. 너는 무조건 맞았어. 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작다라고 넘어가면 무조건 이 문제는 빠지는 거예요. 2번이 하이라이트예요. 자, 2번 한번 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냐 그러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대요. 야, 그러면 상권의 규모는 적겠지. 그리고 구입 빈도가 높으면 상권의 규모는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권의 규모는 공간의 범위를 뜻해요. 공간의 범위. 예, 잘 보셔. 만약에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아요. 이게 상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품의 구입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 요 지역이요.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매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상품이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 상품이야. 그러면 매장이 많을 수가 없다고, 상점이. 그러면 상점이 딱 2개면 그렇죠. 하나의 상점이 가지고 있는 상권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냥 뭘 지금 해석이 안 되냐 그러면 상권의 범위는 상점의 수와 반비례해요. 즉 항상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고객의 수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상점이 많으면 하나의 상점이 관리하는 상권은 줄어드는 거고 이 지역에 상점이 몇 개 없으면 하나의 상점이 관리하는 상권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은 상품을 보죠.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품, 편의품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매장이 많아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 사람들이 자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하나의 상점이 가지는 상권의 범위는 쫄아드는 거라고. 그래서 2번 이해 잘 하셔야 돼. 2번이 틀린 거야. 2번. 그럼 나오니까 볼까요?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 이게 요약집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했어. 그냥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야죠. 자,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의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 이걸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기점. 이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이에요. 확실히 맞았고.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론보다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냥 맞을 듯해.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요 두 지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두 지문 중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3번을 찍었다는 거죠. 왜? 2번이 맞아 보이니까. 그러나 2번이 틀렸어. 주의하죠. 자, 지대. 요 스탑. 자, 문제 푸셨습니까? 이것도 4번과 5번 싸움이에요. 4번과 5번.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비옥한 토지의 이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을 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맞았고. 자, 튜넨의 위치지대죠. 자, 위치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중에 3번, 마찰 비용이로. 자, 마찰 비용이로는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일단, 마자를 적어야죠. 마자. 이렇게 마자.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 이빨이 흔들려요. 치통.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됩니다. 치통. 말을 따닥따닥 하면 이빨이 부딪힌다고. 치통. 그래서 마찰 비용 이론. 이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죠. 헤이그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자고요. 특정 토지의 입지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특정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이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순현재 가치라는 건 투자의 가치, 최대 순이익, 현재 가치는 항상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순현재 가치란 현재 시점의 순이익.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 일어나면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용도에 할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용을 하는 자가 결국 이걸 쟁취하겠죠. 그런데 이 뒷문장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저도 지금도 눈에 거슬려요. 이 문제는 잘 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 근데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걸 정답으로 체크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밑에 봤더니 세상에 독점지대라고 나왔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독점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토지 소유 자체,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독점이 아니라 절대지대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명확해서 4번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게 5번까지 읽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독점지대란 건 없어. 이 말은 그렇죠. 이게 무엇이든 아무런 이용, 어떤 이용을 하더라도 어떤 이용을 통해서 순현재 가치를 벌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약간 의심이 들죠. 정확히 맞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5번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죠?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냐, 정책이 아니냐, 이걸 가끔씩 물어보는데, 딱 암기할 게 있어요. 자, 택지 소유 상한. 이게 정답이에요. 자, 세 가지 암기를 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제도,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 자, 요 두 제도는 있다가 폐지된 제도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 자체를 하지 않았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으로 항상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 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스탑. 자, 요것도 보세요. 항상 요 마지막에 있는 요놈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겠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저고, 자산, 저산. 얘는 저량인데. 그 다음에 거래량, 공급량. 유량이잖아요. 유량. 그러니까 5번 모르면 어때? 정답이 그냥 5번이네. 5번. 이렇게 가야죠. 자, 얘는 요새는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봐요. 현재라는 말이 나왔어. 현재. 그럼 얘가 일정 시점이라고 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고 해줘야 돼요?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저량이라고 나와야 된다. 이게 논점이에요. 주택자. 현재 저량.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지금 11문제를 뽑아놨습니다만 버려야 될 지문들이 꽤 많죠. 과감히 버려줘요. 과감히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리고 나머지에서 정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이게 항상 10점을 올리는 비법이에요. 뭔가 버려줘야 돼. 넘어가줘야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